안녕하십니까. 세븐 4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패턴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정한 이유는 이번 강의가 이제 거의 이 패턴 레코그니션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설명이 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좀 거하게 정했고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이제 템플릿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패턴하고 템플릿이라는 말을 여태까지 이제 혼동해서 제가 썼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패턴이라는 거는 형태하고 모양 그런 걸 뜻하고 템플릿은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어떤 모양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즉 패턴이 들어왔을 때 그게 이거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대조해 보는 게 이제 템플릿이죠. 그걸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는 이제 대조 당하는 놈이고 하나는 대조하는 놈인데 결국 그게 두 개가 별로 의미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냥 그렇게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템플릿을 매칭하는 거를는 이제 그 전체를 다 하나하나 뭐 몇천억 개 되는 거를 매칭시킬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이제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의 패턴을 형성을 해 감으로써 나중에 그거를 맨 위쪽 단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제목이 이제 기본 물리량 곱하기 뇌의 처리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거가 망막에 맺힌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인수분해된 그 패턴들을 전부 다 물리량들을 전부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패턴 레코그니션의 이제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서브젝티브 컨투어는 빠졌는데 서브젝티브 컨투어라는 거는 이 네 가지로 다 설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거는 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물리량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오리엔테이션 방향이죠. 에지의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 모션 벡터입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컬러가 있고요. 이제 명암이죠. 명암 이제 빛에 의해서 이제 밝고 어두운 그건데 이제 거기 색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거리죠. 그래서 이제 디스페러티라는 거는 이제 양한성인데 신생아인 경우에는 디스턴스를 패턴이 없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따질 수가 없어서 그 스테레오스코픽하게 양쪽 눈 두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디스페러티로 입체를 구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된 물리량들을 처리하는 이제 뇌의 루틴은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잔다크라고 해서 다크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뇌의 처리 방법은 이제 디멘전 이제 차원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퀀타이저를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장의 RF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드에 닫혀 있는 거죠. 이제 그 수학의 그 앱스트랙트 엘저브라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옥타브하고 스케일에 있어서 모든 이제 그 패턴들이 닫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림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미 제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끝난 부분이고 좀 진하게 표시된 거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가 됐는데 이번 시간에 요 세 가지를 합성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플러스 RF 플러스 디멘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결국 이제 굉장히 많이 봤던 그림인데 눈에 맺힌 영상이 맨 처음에 이제 1차원이 이제 선분들로 다 이렇게 방향별로 구분이 되고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에서 이제 다시 이제 3차원 입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이게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그 RF별로 다 이렇게 크기별로 잡죠. 그 RF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그 디멘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차원에서는 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원에서는 컨투어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컨투어로만 이루어진 거는 이게 아직 입체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흑백으로 그 어떤 그 경계선만 표시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다나카가
그 뇌에서 이제 찾아낸 그런 패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칼라가 도입이 되면서 3차원 소비재 칼라가 도입이 되면서 결국 명암이죠. 명암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1, 2, 3차원이 쭉 이제 발전되어 나가는 거가 이제 디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렉션이,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하고 RF에서 경계가 이제 그 구획이 된, 세그멘테이션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렉션, 즉 모션 벡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떼어내면은 그게 이제 물체의 경계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만져봐도 이제 경계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촉각도 여기다가 그냥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리엔테이션 플러스 RF,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RF라는 거를 그 다음 장에도 다음 시트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쭉 이제 RF라는 거를 화면 전체로 쭉 밀고 가다 보면은 꼭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RF 크기에 따라서 그게 키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 센텐스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키 센텐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이제 RF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이제 주로 이제 그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벡터 퀀타이저를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유사도를 이제 여기다가 정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유사도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유사도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가장 이제 유사도가 낮은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목볼록만 따진다고 말씀드렸죠. 2차원에서의 오목볼록만 따지는 거고 그게 이제 유사도가 높은 쪽으로 오면은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거 모양이 완전히 똑같지만 크기는 다르고 회전도 상관이 없고 그게 이제 유사도 2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유사도 2에다가 크기하고 회전을 넣으면은 이제 그게 뭐 되겠지만 크기하고 회전은 뭐 유사도하고는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유사도 2가 발전이 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뭐냐면은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이 사이에 있는 적당한 어떤 그 유사도 그 컨디션 즉 조건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만 뽑아내고 그거들의 속 뽑아내진 거를 전체를 하나의 코드워드로 만들어서 숫자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벡터 퀀타이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RF로 선정을 해서 어떠한 패턴이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보고 있을 때 이거를 작은 RF를 가고 큰 RF를 이렇게 하면은 그 구획을 지으면 이 RF에 들어가는 모든 패턴이 전부 다 그냥 패턴입니다. 이것도 패턴이고 이것도 패턴이고 쭉 슬라이딩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나오는 패턴이 전부 무지무지 많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마 패턴의 개수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패턴을 만든다 그러면은 패턴의 개수가 아마 무한대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패턴을 다 쓰는 거가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A에서부터 Z까지 26개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단어의 길이가 제한이 없다 그러면은 개수는 무한대가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사실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거는 뭐 끼케하죠. 5만 개, 6만 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는 10,000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러한 패턴들만 우리가 쓰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패턴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심볼, 그러니까 의미를 붙여서 그런 패턴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패턴을 전체를 다 뭐 무한대가 되는 거를 다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그러한 패턴들만 묶어서 그것들의 조합으로 엮는데 그거를 유한계의 즉 무한계의 패턴을 유한계의 개수로 묶으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벡터 퀀타이저 즉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너무 그 세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크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하고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는 다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다시 세세하게 나눠서 두 개로 쪼개고 어떤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선들을 구하고 나서 그 선들을 구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들 중에서 우리가 그 많이 쓰는 즉 그 단어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단어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뭐 만 개나 몇만 개를 고른다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그 부분들이 골라질 거예요. 특색이 있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그 부분들이 골라질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면은 이제 바퀴 두 개가 연동된 그런 건데 그게 어떤 그 이렇게 쭉 뭐 RF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쭉 스캔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런 식으로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모션 벡터 구할 때 썼던 그런 그 포인트가 가운데 위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또 면이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위치하는 거는 그냥 키포인트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었고 면이 위치하고 나면은 면이 위치하는 거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뭐 그 좀 큰 면이죠. 큰 면. 그다음에 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바퀴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뭐 키 이디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만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2차원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처리해서 그 다음에 그냥 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나 키워드나 뭐 키 이디엄이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이거를 그냥 사전에 나오는 그냥 워드다. 그 언어에서 그 뭐 수거나 뭐 단어 뭐 이런 거 그냥 단어장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 우리 뇌에 있는 그러한 그 단어들 중에서 이제 다나카가 이제 뇌에서 이제 한번 찾아낸 패턴들이 이런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인데 이 패턴들은 전부 다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이고 색깔도 없고 그냥 모양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이루어진 2차원, 뭐 워드가 됐건 이디엄이 됐건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용어에서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투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부분들만 띄어낸 거를 워드라고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든 거를 아무거나 임의로 띄어내는 거는 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포인트가 됐건 워드가 됐건 이디엄이 됐건 그러니까 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전에 특별히 그러니까 기재할 만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키워드라고 다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 중에는 뭐 키포인트도 있는 거고 뭐 키 이디엄도 있는 거지만 하여튼간에 우리는 2차원적인 그런 패턴을 전부 그냥 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뇌에서 저장이 되는 어떤 그러한 패턴들을 키워드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플러스 RF 플러스 MV 모션 벡터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경계선이 분리가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오토바이 그 지나가는 그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여태까지 이제 설명을 안 드렸던 이제 칼라를 더합니다. 칼라라는 것은 이제 명암인데 이거 칼라를 더하면은 이게 3차원이 돼 버려요. 3차원은 우리가 워드라고 얘기 안 하고 센텐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어떤 그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워드, 뭐 이디엄 이런 식으로 컨투어만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물론 뭐 달라지겠지만 하여튼간에 컨투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패턴이죠. 이거를 2차원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 칼라, 지금 명암이죠. 명암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여기서는 명암이 없죠. 그냥 선들만 있는 거예요. 1차원 선들만 있는 건데, 이제 명암이 들어가면 밝고 어둡고에 따라서 이게 3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차원 입체로 보이면은 그게 이제 센텐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이거를 어디를 잡아도 다 센텐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그 우리가 그 찾는 그
특징이 있는 그런 데에 따라서 이거를 키 센텐스라고 다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키 센텐스가 되고 이것도 키 센텐스가 여기는 워드가 되지만 여기는 이제 명암이 들어가면 이제 센텐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센텐스가 3차원이 되면은 아까 그 다나카 패턴에서 그냥 이렇게 그 선들만 쭉 이어진 그런 것들에 색깔이 차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을 우리가 이제 그 3차원으로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3차원에 있어서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너하고 이제 그라디안트인데 코너 같은 경우는 2차원 패턴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코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차원 패턴에서 그라디안트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3차원 패턴에서는 이제 그라디안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러한 예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만 나올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RF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2차원 패턴인지 3차원 패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거가 있을 수가 이러한 패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쭉 연결이 해가지고 이게 아크처럼 이렇게 돼 있고 7개다 빨주노초 파남보다 그럼 이거는 무지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3차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차원, 2차원 패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만 가지고 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코너 비슷한 그런 2차원 패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명암이 도입이 되면은 이게 여기서 그라디안트가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여기서 점점 이게 어두워지고 여기서는 점점 밝아지죠. 그러니까 이 명암의 패턴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고 그러면 이건 그라디안트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더 전체적인 컨텍스트로 이게 9 중에 9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라디안트구나라는 거면 좀 더 뭐 명확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그라디안트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명암이 도입이 되면은 요거는 확실히 코너구나. 빛이 비치는 방향은 이쪽으로 되고 빛의 그 강도가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이것도 컨텍스트를 따지고 나면 이거 육면체네. 이게 당연히 코너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암이 도입이 되면은 3차원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 패턴을 보면은 어떻게 나눠보면은 그 3차원에서 이제 오목하고 볼록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라디안트건 아니면은 뭐 코너건 상관없이 오목 볼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태양 같은 경우는 항상 위에서 비치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위에가 밝으면은 볼록한 걸로 느껴지고 위에 쪽이 어두워지면 이게 오목한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오목한 걸로 보이다가 눈을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빛이 밑에서 오는구나라고 하면은 또 이게 또 볼록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은 태양은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눈, 코, 입 같은 경우도 명암만 띄어내면 2차원적인 어떤 영상으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빛이 위에서 오면서 이게 그림자가 져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명암에 따라서 이 전화기의 몸통 같은 경우도 이제 빛이 어디서 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전화기의 몸통하고 수화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식이 되고 나서야지만 가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목볼록이 이제 그 그라디안트나 코너에 상관없이 코너 같은 경우도 오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방구석의 어떤 그러한 코너는 그런 경우는 코너처럼 보이는데 이건 오목이죠. 아까 그 정육면체처의 그 가운데는 볼록이지만 방에 있어서의 코너는 오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차원 패턴을 나누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라디안트하고 코너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나누면은 오목하고 볼록에서 2 곱하기 하면은 4개 정도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건 아주 대략적으로 크게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3차원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빛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미지에서 한번 콘하고 그라디안트를 예를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선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냥 워드에는 저런 거죠. 근데 이게 딱 보이는 순간 아, 여기는 그라디안트 패턴이네. 여기는 코너 패턴이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가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거가 이제 그라디안트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이 이제 명암이 생겨나면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그라디안트 코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목블록을 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적용하지 않았던 거에 이제 칼라가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디스턴스를 한번 적용을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스턴스 이제 거리인데 갓난아기 일 때는 이제 그 디스턴스를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게 디스턴스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데 3차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3차원 그러니까 여기 칼라를 더하면은 3차원이 되겠죠. 명암을 더하면 3차원에다가 디스턴스까지 더하면은 그게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좌표가 되는데 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좌표는 계속 넓어질 수가 있어요. 우주 끝까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좌표라는 거는 저희도 엑스파라메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로컬 좌표가 있고 글로벌 좌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좌표가 있는데 로컬 좌표는 보통 이제 물체의 축을 나타낼 때 로컬 좌표를 쓰고 글로벌 좌표는 이제 그 공간을 나타낼 때 글로벌 좌표를 씁니다. 카메라 좌표는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할 때 2차원 로컬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좌표를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은 거리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물체가 이제 파악이 되고 앞뒤가 생겨요. 이건 멀리 있는 거고 이건 가까이 있는 거고 이것도 이쪽이 쭉 이렇게 사선으로 가면서 이게 이렇게 쭉 소실점 비슷한 게 생기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깊이 할 때.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쭉 이게 멀리 있는 거고 이게 가까이 있는 거고 여기서도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차 안에라도 차를 바깥에서 보면 그건 물체가 되지만 차를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거는 물체가 아니라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여기 핸들하고 좌석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백미러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깊이가 느껴지면서 그게 안에 물체가 위치돼서 그러니까 물체가 있기 때문에 깊이감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 보면은 사막 한가운데 착 들어가서 완전히 평행하게 있다. 아니 평행보다 바다 같은데 쫙 전혀 거리감이 없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런 거 있으면 잘 모르겠죠. 거기 배들이 떠 있으면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체가 있고 그거에 이제 거리들이 다 달라지면서 어떤 하나의 공간을 형성을 할 때 그거는 이제 물체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남는 거가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글로벌 좌표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떼어내면은 물체를 하나하나 떼어낼 때마다 로컬 좌표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 물체들을 다 떼어나고 나서 남은 거가 결국 백그라운드죠. 포그라운드를 다 떼어내고 나면 백그라운드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그게 이제 깊이가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있을 때 그걸 이제 글로벌 좌표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가 들어가고 3차원에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거리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공간 개념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글로벌 좌표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리감이 잘 안 느껴지는 그런 예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다 이거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차 안쪽을 보는지 바깥쪽을 보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중에는 분리되면 이거는 차 바깥쪽이고 이건 차 안쪽이 되게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형성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예를 들었고요. 이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떤 전시관 같은 건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물체가들이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가 아니라 막 울퉁불퉁 정신이 없죠.
크고 작고 어떤 게 앞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튀어나와 있는 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좀 잘 언뜻 보면 잘 모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막 터져 있어서 정신없는 경우 이거 마찬가지의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소실점 같은 게 잘 보이질 않아요. 이거 두 개에서는. 그러니까 작아지는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기준이 없죠. 뭐 크고 작고 그냥 어떤 하나의 이렇게 보면 또 액자에 걸려 있는 어떤 그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입체감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입체감이 없는 그런 거리 개념이 별로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에 이제 공간을 인식한다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경험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다 인식해서 그냥 이건 공간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클로즈드였죠. 이게 이제 그 오감도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프랙탈이라고 적어놨는데 프랙탈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오감도라는 거는 이제 보면은 옛날에 이제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앞에 이제 그 크다만 그 건물 전체가 다 이제 그 주변 환경하고 나오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그려놓은 게 있는데 3차원 비슷하게 그게 이제 오감도예요. 그러니까 그 오가 이제 그 까마귀죠. 까마귀가 보는 어떤 그러한 그거가 이제 그 오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위에서 인공위성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략적인 경계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옛날에 이제 그 위에 비행기가 없을 경우에는 지도 그릴 때 한참 애먹었죠. 근데 이제 뭐 위에 떠서 보니까 금방 이제 전체적인 뭐 한반도의 크기라든가 뭐 위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클로스드라는 거는 이제 그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지만 하여튼 간에 그 오감도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의 크기들을 점점 줄여나가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클로즈를 설명을 드렸을 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멀리서 본 그림이나 가까이서 본 그림이나 전부 똑같은 패턴들이 있다. 이게 어떤 이런 식으로 정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이제 경우의 개수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신의 한 수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결국 보면은 이 작은 데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 땅콩처럼 그 그린 이 모양 안에 굉장히 많은 그 범위를 포함하는 거죠. 이게 점점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이게 포함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작아져요. 사람 얼굴 하나 정도 포함되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보면은 어떤 파티장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런 패턴이 있고 여기서도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클로즈드예요. 그래야지 패턴의 개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고 약간의 좀 어떤 저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거가 뭐냐면 그 프랙탈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이론이 있어요. 이게 좀 프랙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자연계에서 잘 보면은 똑같은 물체가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전부 반복이 된다는 게 이제 프랙탈이라는 거의 이론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꼭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꼭 물고기 오징어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펌이 되는데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그 큰 삼각형 안에를 보면 다시 또 작은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삼각형만 가지고 다 구성을 해도 이러한 모든 똑같은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안에서 똑같은 쉐입이 그러니까 리피티션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좀 프랙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은 나무 잎사귀인데 여기 나무 잎사귀를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여기 또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원뿔 같은 모양이 되는데 그 안에를 구성하는 것들이 또 작은 원뿔들이에요. 그 작은 원뿔들 방에서 구성하는 게 또 더 작은 원뿔이고 여기 다 하면 또 작은 게 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뿔로만 구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세한 디테일까지 만들어내면서 원뿔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거를 구성하는 요소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식으로 정하면 이게 구성하는 요소는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다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큰 데나 작은 데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눈의 어떤 결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은 눈의 결정이 육각형 구조에서 안에 들어가면 또 육각형
육각형 구조가 있고 또 육각형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프랙탈인데, 이게 뭐 전체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좀 일부의 현상인데, 이거를 전체로 다 적용시키는 거는 좀 약간의 좀 억지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린 어떤 그런 프랙탈 원리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는, 클로스를 구성하는 것도 약간 좀 억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패턴을 더해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쉽고, 그렇게 이제 경우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고 특징 있는 어떤 그런 시그니피컨트한 모양들을 전체적으로 큰 데나 작은 데나 전부 같이 놓고 딕셔너리로 만들면은 경우의 개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클로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클로스라는 거는 이제 그 물체의 경계를, 아까 오감도라고 말씀드렸죠. 물체의 경계를 파악하는 거가 굉장히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물체의 경계를 파악을 하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거는 모션 벡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물체의 경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제 파악할 수가 있지만, 그 완전히 갓난하게 완전히 그 뉴본 새로 태어났을 때는 뭐 모션 벡터를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촉각도 없고, 그런 경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흐릿하게 이제 신생아들의 시각 발달 과정에서 전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아주 그냥 흐릿하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디테일, 태어나자마자 어떤 전체적인 디테일을 보여줘봤자 그게 뒤쪽에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이제 기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를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띄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미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양자와 벡터 양자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다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필요 없는 부분은 자꾸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인식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자화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것도 이제 양자화의 개념인데, 왜냐하면 아날로그를 전체를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보내다가 보면은 중간에 노이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끼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보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중간에 노이즈가 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만 그거를 띄어서, 그러니까 보낼 때서부터 아예 노이즈를 껴서 보내는 거죠. 그걸 이제 양자화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여러 N차원에 걸쳐서 나눈 것이 이제 벡터 퀀타이즈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개념 해놓은 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쓰는 용어는 이제 해밍 디스턴스다, 유사도를 나타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공을 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클로스라는 거는 보면은 물체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런 식으로 배경이 다 달라지면은 이게 물체가 뭐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다 보여주고 물체가 뭐냐 그러면 이건 알겠죠. 그렇지만 이거 처음에 모르는데 이런 걸 보여주고 물체가 어디냐 그러면 뭐 이것도 물체가 어디냐 그러면 뭐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원래 이런 무인지 아니면 앞에 물체가 있는 건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완전히 이제 블러링을 확실하게 완전히 시키면은 여기서 블러링이 되면서 전체가 문드러져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획이 크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필지로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정리된 그 구간에서만 이런 식으로 RF를 적용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로우 옥타브가 있는 경우는 구획을 지어서 요런 것만 이제 구획을 지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구획을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서 이러한 세 가지 경우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를 다 슬라이딩 해가면서 화면 전체를 다 체크를 해봐야지 돼요. 체크해도 뭐 알 수도 없고 패턴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이 오감도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로 블러링을 엄청나게 시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게 대략적인 어떤 경계를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경계를 알아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모션
벡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으로 가서 만져보서 이제 돌리고 그러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로우 옥타브로 블러링을 많이 시켜서 대략적인 거를 나누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옥타브로 이제 경계를 잡는 경우의 예를 보면은 이게 아까 차 안이었죠. 차 안을 이제 엄청난 이제 블러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크게 굵직굵직하게 이제 그 세그먼트가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3차원을 적응을 시키죠. 3차원을 적응을 시킨 다음에 이 로우 옥타브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3차원 패턴이 이쪽으로 이제 이거를 스팟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싹헤드를 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쪽에 처음에 이제 눈의 초점을 갖다 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해서 이거 띄어내고 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거는 좀 많이 보던 패턴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요거 보고 이런 식으로 싹헤드를 다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초점을 여기다가 갖다 대면은 눈의 초점에 맞춰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RF가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초점이 맞춰진 부분들만 적용이 되면은 그거를 다시 3차원으로 다시 음영을 지키면은 그 부분만 이제 그 RF를 키워가면서 인식을 해서 요거는 핸들이고 요거는 뭐 백미러고 요거는 윈도우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셀에서. 그러면은 그게 판단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차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싹헤드하는 순간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동시에 이거를 다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적으로 전부 다 눈알을 움직여서 그 픽셀이 파악을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워드와 문장, 여태까지 이제 워드하고 문장 그거를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명하고 그거를 이제 엑스파라하고 이제 연계 코딩을 해야 됩니다. 엑스파라라는 거는 뭐냐면 3차원 물체를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차원 문제를 엑스파라로 코딩을 하고 나면 그 물체의 3차원 세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그게 이제 디스크라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라이브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워드하고 문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되는지, 즉 그들 사이에 매핑 테이블을 구해야지 돼요. 이 매핑 테이블이 우리 뇌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매핑 테이블에 의해서 이거는 뭐 모자고 이거는 들통이고 이건 CD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러한 그 모든 물체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냥 사실 이게 뭐 무지막지한 물체를 이제 인식을 테스트를 해야지 되는 거고 학습을 시켜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 자전거면 자전거, 바나나면 바나나 이런 것만 해도 바나나 하나만이라도 볼 수 있는 그 패턴의 개수가 모양하고 각도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빨간 바나나도 있어요. 안 익은 건 초록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각각의 그 모양 하나하나에 따라서 나눠서 다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 물체들의 모양을 이제 전부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비주얼 센텐스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센텐스라는 거는 이제 음양이 다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음양 패턴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나눈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키 센텐스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키 센텐스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3차원에서 이제 그 코너 그라디언트 월목 볼록으로 구성되는 그러한 그거를 전부 다 구해요. 그거를 이 스캔을 하다 보면 이제 다 구해지겠죠. 그 중에서 임의로 선정을 한 다음에 유사도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이만큼의 오차가 나는 것들은 다 그냥 나는 하나로 인식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사람은 굉장히 이게 작지요. 이 알파의 범위가. 그리고 이제 생활의 달인 같은 경우는 알파의 범위가 더 작을 겁니다. 일반 사람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뭐 예를 들어서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 알파가 무지무지 커요.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잡아먹을 때 그 파리를 잡는 경우는 자기 한 20cm 앞에 정도에서 파리 크기 정도의 까만 물체가 휙 하고 날아가면 이거를 이제 확 뛰어나가지고 그거를 탁 잡지요. 근데 그 까만 물체가 가만히 고정이 돼 있어도 안 먹어요. 그리고 까만 물체가 너무 커도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까만 물체가 20cm 정도 앞에 정도에만 있어야지 너무 가까워도 안 먹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물체를 파악하는 거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까맣다. 물체 까만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요게 한 거리가 20cm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if 컨디션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개구리는 다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개구리 앞에서 그 파리에 정도 되는 돌이라든가 그걸 톡 튀겨주면은 그 개구리가 탁락 잡아 먹습니다. 파리고 개구리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선정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이제 서로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이거를 작게 정하면은 뭐 경우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의 유사도를 좀 넉넉하게 잡아주고,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적용해서 다양한 물체들에 대해서 이제 다 임의의 패턴을 구하는 거예요. 3차원 패턴을 코너 그라디언트 얼룩벌럭으로 다 구한 다음엔 그 중에서 스피커면 스피커, 바나나면 바나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이제 비주얼 사전을 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모든 물체에 대해서 전체를 다 그거를 확률이 높은 걸로 하려다 보면 아마 웬만한 거는 다 확률이 다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면 선풍기, 그다음에 루비스 큐브면 루비스 큐브, 이런 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는 주로 원이 많겠죠. 그다음에 루비스 큐브는 각이 많겠고, 바나나는 어떤 그러한 이렇게 약간 둥근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전에 나오는 우리가 알파벳 A서부터 Z 26개로 만들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무한대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한 요만 개 정도만 골라서 사전에 기재하듯이 그러한 알파벳 할수 확률이 높은 것들만 10만 개가 됐든 100만 개가 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골라서 비주얼 사전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이거를 피드백하고 그러니까 피드포워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알파벳들이 정해지면 그거를 가지고 조립해서 올라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거가 알파벳이 조립해서 올라갔을 때 그게 이제 잘못 정해졌으면은 위쪽에서 야 이거는 바꿔라, 이쪽으로 다 넣어라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다시 하는 과정을 거쳐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주로 왔다 갔다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이제 태어나서 한 몇 살 정도 된 어린애들은 이 과정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거가 되기만 하면은 그냥 다 뉴런의 가지들을 전부 붙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비누처럼 생긴 거는 전부 다 그냥 이거는 그냥 비누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모찌죠, 모찌. 예를 들어서 모찌떡하고 비누를 구분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비누를 갖다 주면 처음엔 모찌인 줄 알고 그냥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구간이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가서 붙는 거를 전부 붙이기 때문에 신경도 뇌 속에 이제 신경 붙는 이 가지수, 이 나뭇가지처럼 쫙 펼쳐 있는 연결도를 보면 무지무지 복잡하게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 몇 살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가지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안 되는 거는 전부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적으로 잡히면서 이제 뉴런끼리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키워드나 키센텐스 이런 것들만 이제 남겨놓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돼요. 그걸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즉 제너럴라이제이션하고 스페셜라이제이션하고 이런 거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이면 비누건 모찌든 다 먹는 거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이제 비누하고 모찌를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수분해와 조립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하지만 이 학습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딥러닝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레이블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레이블을 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알파벳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로 오토파일로팅에 쓰이는 길거리 뷰만 보면서 이거는 전보선대, 이거는 뭐 사람, 이거는 뭐 건물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건데 그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지 돼요. 어쨌든 그 메커니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학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인식 발달 과정을 보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과정을 이러한 학습 과정, 즉 제너럴라이제이션하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반복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맨 처음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수치를 크게 잡고 범위를 크게 잡아서 학습을 하다가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 우리가 이제 비누하고 모찌떡을 구별해내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계속 가야지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유사도 범위를 크게 잡아서 대략적인 걸로만 이제 구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부 43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부 43까지 해서 이제 패턴 레코니션의 이론적인 배경 모두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물리량 4개 하고 뇌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다크라는 루틴 4개를 곱해서 그러한 거가 이제 그 8개만 있으면은 모든 물체를 전부 다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각각의 전부 이제 조합들, 즉 컨비네이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매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엔테이션, MV, 컬러 디스턴스 이런 거 4개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계속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오리엔테이션은 2차원을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는 경계선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죠? 포그라운드 물체하고 백그라운드 분리시키는 방법이고 컬러가 더해지면 3차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까지 더해지면 그거는 공간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쭉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MV, 컬러, 디스턴스까지 쭉 가면서 이제 모든 물체나 배경이 분리가 되고 이걸 이제 인식이 되는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 4개가 이제 기본 물리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4개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까지 해서 이 4개가 설명이 다 됐고 그거를 이제 인수분해한 이런 물리량들을 처리하는 루틴은 이제 4가지다. 잔다크에서 다크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디멘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RF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요번에 이제 클로즈, 옥타브하고 스케일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도로는 망막에 투시되는 이미지에서 얻은 위의 4가지 물리량을 가지고 임의의 패턴을 만들 때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만들어졌던 확률이 높은 템플릿, 워드가 됐건 센텐스가 됐건 이제 확률이 높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에 더 웨이팅을 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내가 중점을 둬서 전체를 다 지금 따져서 그거를 할 수가 너무 경우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줄여서 나는 요런 것들만 이제 좀 중요시 여겨서 뽑아낼 거야. 그래서 아까 개구리 말씀드렸듯이 나는 무조건 20cm 앞에 까만 물체가 들어가면 무조건 먹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러한 거를 이제 유사도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물체들의 이제 엑스파라를 구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 2, 3차원 알파벳들을 구하고 그들 사이에 매핑 테이블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 어떤 모양을 갖는 물체는 어떻게 보이고 이제 어떤 알파벳들로 구성이 되는가를 이제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3차원 코너그란티와 올목블록으로 구성되는 3차원 쪼클래스. 이게 이렇게 3차원, 그러니까 코너 그라디언트 올록블록만 따지면은 이게 3차원 쪼클래스가 돼요. 중간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건 상관없이 이것만 따진다. 그러면 2차원에서의 쪼클래스를 찾아봤듯이 이제 3차원 쪼클래스를 이제 인물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사도 범위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정하고 그 알파를 정한 다음에 그런 다양한 물체들에 대해서 알파벳 발생 확률이 높은 것서부터 이제 해서 비주얼 사전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강의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을 우리 뇌에서 어떻게 하고 그 기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물리량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전체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이제 이 전체를 모든 거를 다 진짜 뭐 수천억씩 써가면서 지금 기존에 지금 있는 LLM을 구성하는 챗 GPT 같은 식으로 수조 원을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만들어가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하나하나씩 패턴을 잡고 그 패턴이 이제 3차원 패턴이 어떤 데 가서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잡히는가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패턴을 잡고 또 테스트해보고 패턴 잡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어떤 그러한 주로 테스트 쪽, 그러니까 감을 익히는 어떤 그러한 방향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거를 물체를 구하고 그거 자체의 빛이 그러니까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3차원 저작 도구로 이제 렌더링을 해가면서 그거를 이제 3차원 패턴을 잡고 또 인수분해하고 또 2차원 알파벳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